지금부터 2023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 학술제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비행기는 미추홀외고 중국어 학술제 2부로 가는 MCH항공 2023편입니다. 심장을 부여잡으시고 중국어 학술제 감동받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各位乘客，你们好，我们的航班是飞往梅州沪外国语高中汉语学术节的 MCH 航空2023航班。好好抓住你们的心脏，准备被汉语学术节感动。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各位乘客，我们的飞机马上就要着陆了，请准备好了。 안녕하세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 학술제 제2부로의 여행에서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된 권나경, 백서연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중국어 학술제 2부로 떠나볼까요? 서연씨, 이번 학술제 2부에서는 어떤 발표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차부토어 정신을 바이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적용한 발표와 두 번째로는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 2035로 본 중국의 홀로서기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성조와 중국 성조의 발전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차부터 정신 바이란족에 대해 발표하게 된 2학년 6반 박세론, 권기명, 임윤환입니다. 먼저 바이란의 정의와 차부토어의 정의, 차부토어와 바이란의 연관성, 해결 방법을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자포자기하는 삶의 태도인 바이란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 열심히 노동을 해도 대가가 없는 중국 사회 노동 문화에 최대한 눕는 것이 현명하다는 탕핑의 생각을 넘어 더욱 악화된 사상의 바이란은 수많은 경쟁에 이미 지친 상태로 사회가 썩어버리는 것조차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바이란은 탕핑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탕핑은 중립적 표현이고 푸난데 위아의 교수는 탕핑은 중립적 표현이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무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면서도 악화하는 상황조차도 받아들이겠다는 바이란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내포한다며 이러한 사회 비관주의적 태도는 중국 경제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탕핑은 누울 당에 평평할 평을 합칠 중국의 신조어로 그대로 누워버리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이란은 버려놓을 파, 문드러질 난을 합친 중국의 또 다른 신조어로 사회가 썩어버리게 내버려두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차부떠어란 차는 다르다, 뿌는 부정의 의미, 뚜어는 많은, 과도한이라는 뜻을 가져 이 세 자가 합쳐져 많이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는 뜻의 차부떠어라는 회화 표현이 탄생한 것입니다. 차부떠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회화 표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 대부분은 이러한 차부떠어라는 관습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충 결말 짓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중국인들의 관습은 중국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고 20세기 초 백화문 운동이 진행될 무렵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차부떠어 정신을 없애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차부떠어 시엔성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중국인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풍자하면서 중국 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2021년 5월 말 중국에서 인구 통계가 발표되었을 때 1200만 명이라는 역대 최저치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저출산이 고려된 중국 정부가 세자녀 정책을 허용한 것이 탕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자녀 정책인 계획 생육 정책을 36년 만인 2016년에 폐지하고 5년 만인 2021년에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는 중국 정부의 가부장들 중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자녀, 부모, 장인, 장모를 포함한 8명을 부양해야 하는 과제를 남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중국 청년층들이 중국 정부의 불만이 커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도 원인입니다. 따라서 무기력하게 산다라는 탕핑이라는 사회 불복종 운동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게 되었고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상층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일란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마일란과 차부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란의 기본 사상은 생산과 소비 등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 노동자와 실업자, 학생과 불량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개개인의 특성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차부 또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고와 판단을 거부하는 차부터 사상과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논문 세월하는 시대에 들어오는 사람들 당핑주의자 선언에서는 당핑을 휴식, 병환, 사망 등과 같은 일생적인 과정 중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과정 모두가 차부터하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태도는 차부터 정신을 비판하는 작품인 차부터 시엔성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청년들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차부터와 마일란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열심히 경쟁하고 일하면서도 적은 돈을 받는 사회를 탓하며 열심히 경쟁하고 일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적게 벌어 힘들게 사는 것이나 일하지 않고 힘들게 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즉 차부터하다라는 의견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민족성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분석함으로써도 차부터와 바일란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당핑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한국의 M4 세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되어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명 개미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의 당핑 또한 중국에서부터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차부또와 결합하여 더 심화된 형태인 바일란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중국 청년들의 태도와 사상을 분석함으로써 차부또와 바일란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차부또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병들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부또와 바일란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부뚜어 문화는 중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차부뚜어 문화가 중국 청년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여 마일란을 형성한다는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푸단대학교 스레이 교수의 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푸단대학교 스레이 교수는 진짜로 자포자기한 이들의 규모는 실제로 작을 수 있지만 바이란이 소셜미디어에서 과장되고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또우빤의 경우 소비 감축방의 회원수는 약 3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소비 감축방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인데요. 이것은 바이란의 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소셜미디어 내에서 바일란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대안으로서 소셜미디어 내 분위기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 내에서 바일란의 확산과 차부뚜어 정신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규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세기에 차부뚜어 신성전이 했듯이 차부뚜어 정신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서 저희는 복지제도 사각지대 완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차부뚜어 문화가 바일란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중국 현대사회의 문제 또한 바일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청년 거주 안전 계획과 같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지만 바이란을 주로 형성하는 도시 청년들과 농촌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완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통해서 일시적 방편이 아닌 완전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통해서 중국 바이란에게 삶의 의지를 고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진요한입니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인터넷 규제를 대응 방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 속에서 데이터 왜곡 및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게 만연해졌고, 그리고 최근 이제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대거 영구 제재를 시키는 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응 방안에 대한 정당성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중국은 정치와 미디어 부분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의 실효성을 따진다면 인터넷 규제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규제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도 중국에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생기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근본적인 목적인 바이란을 억제하는 것에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규제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유현진입니다. 발표에서 언급하신 중국 청년들의 바이란 문화와 한국 청년들의 생각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민족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차이에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 청년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민족성과 중국의 바이란 문화와 같은 민족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궁금하며 이런 양국의 민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 바이란이 있었듯이 한국에도 M4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차보뚜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란이 심각해졌지만 한국에서는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M4세대가 심각해지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차보뚜어 문화와 빨리빨리 문화 모두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에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차보뚜어 문화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성향이 그대로 이어져 발전하였지만 빨리빨리 문화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성향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여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하였고, 이런 차이 때문에 바이란과 M4세대의 차이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신다면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씨, 이번 발표 어떠셨나요? 저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만연한 차보뚜어 정신과 이것이 바이란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볼까요? 我想赚很多钱怎么办? 사연 씨, 제가 부자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뭔데요? 당장 알려줘요.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딱 한 개씩만 파는 거예요. 매연 이거. 아니 나경 씨,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돼요? 에이 서연 씨, 14억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딱 한 개씩만 팔아도 물건 하나당 단 1원의 이윤씩만 추구해도 14억 원을 벌 수 있다고요. 또呀. 그래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도 불리죠. 그런 중국이 최근 내수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데,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 2035로 본 중국의 홀로서기와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이주은 외 3인의 발표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 2035로 본 중국의 홀로서기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5반 이주은, 정동희, 그리고 2학년 6반 최민서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 내수 확대의 채택 배경과 목표. 둘째, 중국 내수 확대의 전망 및 장단점. 셋째, 일본의 내수 사례. 마지막으로 넷째, 중국 내수 확대가 한국에게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처 방안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MBS 세시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중국 공산당이 내수 확대 전략계획 요강 2035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 전략을 더욱 강조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은 글로벌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발전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중순환 발전 전략을 통과시킴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의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순환, 쌍순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키워드는 바로 경제활동을 두 개의 원, 즉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으로 나누어 국내 활동에 더욱 큰 중점을 두겠다는 개념입니다. 중국은 과거 세계와 많은 교류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지며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무역 의존율이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로 중국의 주 수출 대상국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었고 이로써 중국의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수출 감소 원인은 오직 중국 수출 대상국 구매자들의 소비력 약화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수출 생산성이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에 비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고도 성장이 지속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의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독립적인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전략의 목표는 코트라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소득 분배 체계 개선, 시장 체제 완비, 경제 선순환 구도 구축 등을 실현하고 2035년까지는 완벽한 내수 체계 구축, 기초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실현, 그리고 중국 시장의 국제 영향력 대폭 향상 등의 목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국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중국의 경제 자립도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 구조 및 소득 분배 개선을 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내수 전략을 어떻게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등 전반적인 설명해드린 이준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내수 전략에는 긍정적인 모습 외에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동희 아나운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희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중국 내수 전략의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확대는 미중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우방국과의 반중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내수 진작에 집중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위험의 큰 요인으로서 금융 시스템과 거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내수 전략이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의 감소로 인해 중국의 생산 및 대수출이 둔화와 중국의 내수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반제품 중간재 등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 정책의 강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의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국산화율 제고 요구에 따른 현지 조달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제고해야 할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중국의 내수 전략 전 일본의 내수 전략을 겪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저희는 내수 주도형 경제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고용 안정, 임금 인상,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해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예상과 달리 저희 대한민국은 반도체 등의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산업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당시 전례없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저희 정부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강화와 기술 자립을 모색하는 대책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 회계를 마련하고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빠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중국과의 내수 대처 전략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사례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사례와 중국의 내수 전략의 단점을 말씀드릴 정동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어서 최민서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민서 아나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내수 전략에 정말 잘 대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기업은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미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국산화하고 있고 기술 자립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이기에 한미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국 대안으로 부상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 적자를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의 유망 있는 분야와 생산 거점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욱 실리적이고 유연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프라 구축 및 업그레이드인데요. 현재 유망한 지역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 유망한 지역의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강화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경쟁력이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의 실정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 시장의 도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중소기업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하지 않고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중국의 내수 전략과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내수 확대 전략 목표를 2035년으로 설정하였고 2035년까지 약 12년가량 남은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자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MBS 3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정동희, 이주은, 최민서 아나운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표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분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황세연입니다. 앞서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중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은행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데 중국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만약 이 상황을 대비해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있을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하고 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투자 및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시장의 과열화를 낮추기 위해서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의 다양성과 내수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더불어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김은서입니다. 발표에서 언급하셨듯이 미중 갈등 심화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는 당연히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물량의 일부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로 중국 수출 물량이 일부 감소하면 우리나라 수출 물량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수 정책 확대로 인한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세계 각국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대해 질문해 주셨군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반도체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해야 하는 국제사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의 해결책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을 상호협력 또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다자 간의 협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미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씨, 이번 발표 어떠셨나요? 이번 발표는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에 대해서 뉴스 형식으로 소개해줘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발표 만나볼까요? 마마. 나경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서연씨, 저 지금 성조 연습하고 있잖아요. 마마. 그런데 나경씨, 혹시 중국의 성조가 어떻게 지금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이, 그야 당연히 모르죠. 나경씨, 그것부터 알고셔야겠어요. 알아보는 김에 중국처럼 성조를 가진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알아봐요. 와, 좋아요. 황윤아 외 2명의 발표자가 준비한 중국 성조의 발전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발표를 들어봅시다. 네, 중국 성조의 발생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황윤아, 김예준, 신지호입니다. 네, 저는 중국 성조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어와 베트남어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하고 마무리까지 발표합니다. 저는 중국어와 태국어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어는 1, 2, 3, 4성 총 4가지의 성조로 되어 있는데요.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뜻하며 음조라고도 불립니다. 중국인들은 이 성조를 통해서 글자를 구별합니다. 중국은 과거에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상고시대, 중고시대 그리고 근고시대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각 시대별로 성조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각 시대별로 중국의 이웃국인 태국과 베트남과의 역사적 상관관계나 언어적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성조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표입니다. 먼저 상고시대에는 운미로 글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운미란 성조를 대신하여서 글자를 구분해주던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상고시대에는 아직 성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 운미를 통해서 글자를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고시대에서 중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글자를 구분해주던 운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글자를 구별해주던 운미가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글자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글자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성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평성, 상성, 거성 총 3가지의 성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성조 발생 1단계라고 부릅니다. 중고시대에서 금고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3가지의 성조가 각각 6개의 성조로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평성은 음평과 양평, 상성은 음상과 양상, 거성은 음거와 양거로 분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성조 발생 2단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시대에서 현대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6가지의 성조는 다시 한번 1성에서 4성까지 분화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음평성은 1성으로, 양평성은 2성으로, 상성은 3성으로, 마지막으로 거성은 4성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비로소 현재와 동일한 성조 체계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베트남어와 중국어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중국, 일본과 이웃에 있듯이 서로 인접한 국가는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역시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기원 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이 베트남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시기가 많았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대에는 베트남이 진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최초의 베트남 독립 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후 대여일 시대에는 송나라와 대립하였고 안남 국왕의 호칭을 받았으며 명나라 시대에는 교지라는 호칭을 새로 받는 등 중국의 간섭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식민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베트남인들은 지속해서 대명항쟁을 하였고 베트남 왕조가 건립되고 나서 이러한 중국의 식민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베트남은 또다시 청나라의 종주국이 되어 중국의 간섭을 또다시 받게 됩니다. 청나라의 종주권 행사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후에 끝이 나기는 하였지만 이렇듯 베트남이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어에 영향을 준 것은 중국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중국과 베트남 모두 공통적으로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글자를 구별하는 성조가 존재하지만 자세히 분류해보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았다시피 베트남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으며 언어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증거는 바로 성조입니다. 그러나 이 성조는 각각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총 4가지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베트남어는 총 6가지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각 국의 성조가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성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성인 타인 능랑, 서서히 올리며 발음하는 타인 싸, 서서히 내리며 발음하는 타인 후이엔, 낮추었다 올리는 소리인 타인 호이와 타인 응아. 여기서 타인 호이와 타인 응아는 발음의 강세에서 차이가 드러나므로 그 성조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성 발음에서 더 강조하여 내리는 소리인 타인 난까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베트남 모두 공통적으로 성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베트남어의 모습이 있도록 해준 것이 중국의 영향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문화적 역사적 교류가 이루어졌듯이 중국과 태국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국가에서 서로 간에 많은 문화적 역사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태국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때부터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말하자면 기원전 7세기 때부터 중국의 탕왕산이라는 지방에서 이주를 한 상인들이 태국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때부터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중국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태국 간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 간의 교류는 명나라 시대 때 특히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명나라 시대 때 있어서 태국은 중국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역 파트너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들 간의 교류는 명나라 시대에 그치지 않고 청나라 시대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태국이 서로 영향을 미쳤듯이 성조 발생 또한 타국 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시대 때 정확히 성조가 발생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청나라 시대 때 문화 교류가 점차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 시기에도 성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와 태국어 모두 지읒 소리를 내는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과 티읕 소리를 내는 발음도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중국어와 태국어의 성조가 단순히 우연적 요소의 공통점을 가진 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교류로 인해 가지고 성조의 발생 또한 타국 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성조와 태국어 성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국어 성조부터 알아보면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1성, 2성, 3성, 4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평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성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성조 역시 1성, 2성, 3성, 4성 총 4개의 성조로 구성되어 있고 경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어 성조와 태국어 성조 둘 다 단음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과 형태 구절이 작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발음할 때 같은 단어일지라도 발음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국어 성조의 발생과 진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이 다른 국가와 역사적으로 교류를 가졌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세 국가 중국, 베트남, 태국의 언어를 탐구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베트남과 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타 국가의 영향을 통해서 고유한 언어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중국 성조의 발생과 그의 영향을 연구하며 언어는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 내에서만 발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타 국가의 영향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받은 언어적 요소를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 고유의 언어로 승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어 성조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의 성조가 태국과 베트남어의 성조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같은 민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사이에서도 언어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성조가 남아있지 않게 된 국가와 태국, 베트남과 같이 성조가 남아있게 된 국가 사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하여 간단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종대왕님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조와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세국어,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발음의 편의를 고려하며 일부 음운이 삭제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 중국의 영향을 통해서 중국어를 기반으로 언어가 성장하게 되었고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타 국가의 영향이 더해져 고유한 언어로 발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방주연입니다. 한국은 한자와 같은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태국과 베트남은 한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한 성조에만 영향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태국을 각각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은 중국에게 문자와 성조의 영향을 모두 받았기에 현재 베트남에는 베트남 한자인 한뜨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 태국은 중국에 의해서 성조의 영향을 받았기에
현재 태국어의 모습은 한자의 형태가 아닌 고유한 태국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조와 문자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언어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씨, 이번 발표는 어떠셨나요? 세계 곳곳에서 성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쓰여지고 있는지 성조의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발표였던 것 같아요. 서연 씨, 아쉽지만 이제 그만 학술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에요. 나경 씨, 이번 전공 학술제를 통해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 서연 씨, 전 정말 아직도 감동이 가시질 않아요. 진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학술제를 참관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리로스쿨을 통해 참관록을 제출해 주셔야만 자율특기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5월 31일 저녁 9시까지 리로스쿨에 참관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미추홀 외고 중국어 학술제 제2부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나경, 백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